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떻게든 강대국하고 손을 잡지 말자는. 중앙아시아로 예. 오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아, 오랜만에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니까 설레는 기분인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게 스탄으로 끝나잖아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게 스탄의 뜻이 뭐 넓은 땅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중앙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네. 주목해야 할 이유가 뭘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중앙아시아는 뭐 저도 뭐 출장으로 어쩌다 가본 게 유일할 정도로 우리랑 직접적인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중앙아시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가 아주 손쉬운 비유적인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역. 네. 우리 아파트 너무 사거나 기대된다 이거. 너무 기대해 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예. 뭐 상가를 사거나 그럴 때 가장 그 투자 대비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데가 역세권 역세권이죠. 아파트, 네. 역세권 상가 이거잖아요. 네. 요즘엔 붕세권도. 아, 맞아요. 분세권 얘기도 있죠. 네. 자, 아무튼. 이 역세권이라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것들의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예. 국가도 역세권이 있어요. 예전에 예.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출장을 가보면요. 예. 정말 뭐 찬란했던 문화유적지가 있었던 시절들이 쭉 펼쳐집니다. 예, 예전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그 뒤부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문화유적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도와 비교를 해보면 거기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몇 년도 유물이다. 이런 아니면 몇 년도 뭐 궁궐 터다. 이런 예. 게 써 있는데 네네. 그걸 우리랑 딱 비교를 해보면 아, 우리 통일신라 때네 고려 시대 때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문화 유적 물은 뭐지? 아니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건물은 뭐지? 이렇게 비교가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프게도 우리나라 것보다 어떤 거는 더 큰데 더 멋있는데 더 웅장한데 이런 느낌의 문화유적물이 좀 있어요. 살짝 부러운 것들.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우리나라 문화가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나라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예전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 문화 유적지들이 예. 지금은 다 터라고 즉 예전에 이런 곳이 있었죠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그 반열에 있는 시설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때는 번성했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 뭐다? 예. 예전에 실크로드 시대 때는 이들 지역들 중에 일부 도시들, 다는 아니고요. 일부 도시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거둘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역세권이었는데 예. 그 역세권이 전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엄청난 도시들은 역세권 도시가 아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쇠락하게 됐고 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와 도시들은 전부 해안가 근처에 있죠. 우리 뭐 부산, 서울, 인천, 북경, 상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뭄바이, 카이로 등등등 전부 바다에 있는 게 바닷길이 역세권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네. 그런데 중앙아시아를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중앙아시아가 다시 역세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 실크로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역이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네. 그때는 실크로드 주변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 네. 국가들이었다라는 데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하나요? 그렇죠. 어쨌든 바다를 통한 무역들이 성행하면서 육로는 상대적으로 사용을 그렇죠. 안 하게 되니까 네. 이 역세권 국가들의 효용, 네. 가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 저하됐고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니 예,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역세권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아,
이 모든 요소가 중앙아시아에 다 힘이 실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던 여러 품목들을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수급받았던 게 천연가스, 석유, 각종 금속류, 금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것들인데 이제 러시아하고 더 이상 교역하지 말래잖아요, 미국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교역할 수 있는 루트도 차단됐고요. 그럼 어디선가 필요한 걸 조달해야 되는데 멀리서 찾아오면 물류비만 잔뜩 들죠.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원래 그런 물건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교역을 해야 될 이유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로 이쪽과 교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독자적인 자원 수급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필요한데 예.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이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중국이 손을 내밀기 수월했고 그리고 몇 개 국가는 아예 중국과 국경을 직접적으로 접하고도 있고 네. 그러니 바로 육로로 자원 필요한 걸 여기서 수급받으면 되겠네라고 해서 자원 수급처 역할을 또 중국하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도도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인도 지역에서도 필요한 자원들을 여기서 수급받게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데 네.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면요. 자연스럽게 해상무역은 줄어들게 되고 육상무역이 늘어나게 돼요. 그건 왜 그래요? 해상무역은 원거리에 많은 국가를 원활하게 돌아다닐 때는 바닷길이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닷길에 우리 마치 지하철역처럼 컨테이너선이 정례적으로 정박해요.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 몇 개는 내려다 주고 다시 몇 개는 실어가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물류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저 서방 국가들하고는 교역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끼리만 교역하거나 서방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과 인접한 국가들끼리만 교역을 하게 되면 예. 원거리로 배를 이용할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비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동서양을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는데 네. 또 러시아 거 이용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체지가 필요한데 중동과 중국과 유럽을 이을 수 있는 대체 물류 기지 당연히 중앙아시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나 미러 갈등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방금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좀 보호무역주의가 조금씩 성행해가는 네.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멀리 있는 국가들보다는 인접 국가들끼리 교류하고 거래하는 이런 문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예전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이 오가는 길에 있는 역세권이었다면 예. 이제는 직접 자신들의 땅에 묻혀 있는 천연 자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역세권. 예. 이런 의미에서의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어쨌든 양상은 다르지만 꼭 필요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예. 공통분모 제가 5국가를 예로 들었는데 네. 5국가의 공통분모가 있다면은 자원이겠네요. 예, 자원이 있고요. 물류가 중요하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럼 짚어드리면 네. 중앙아시아를 또 그 관련 분야의 지역학 하시는 분들은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앞서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5개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5개 국가를 중앙아시아 5개 국이라고 지칭하는 학자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여기다가 하나의 스탄 나라를 더 더해요. 아프가니스탄 또 이것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인도 바로 위쪽에 있는데 이쪽 탄 국가들하고 또 붙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바로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여기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스탄 국가는 아니지만 원래 본인들이 동튀르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던 신장 위구르 자치국까지도 중앙아시아라고 넣어서 해석해야지 이쪽 지역의 문화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어쨌든 중국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중국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적으로 뭔가 무역을 하거나 천연자원을 수출하거나 하는 것은 거는 아니죠. 어려울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들 국경 지역을 가보면요, 이 사막으로 또는 대충 여기 뭐 고원으로 국경이 나눠졌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 수많은 그 고원에 누가 다 보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지역은 또 유목생활하고 네. 넘어갔다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국경 개념이 좀 모호한 동네도 너무 많아요. 국경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실제 일부 학자는 그렇게 국경으로 따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튼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공통 분모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도 그러면 중앙아시아 국가 5개 플러스 하나 더 하나 더까지도 예, 낄 수 예,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쩌면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전체를 바라봐도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요? 20세기 이후에 이들 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공통 분모가 많고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비슷한 시기에 다 독립을 했잖아요. 전부 소련의 위성 국가였죠. 예. 아까 플러스 2개 빼고 네. 5개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똑같이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직면했던 상황도 완벽히 똑같아요. 일단 고물가, 고실업 그리고 자국 통화 부재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고물가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소련은 각각의 위성 국가들을 하나의 병참 기지 같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 전체 소비에트 연방의 곡물 창고 역할을 해서 거기선 먹거리 생산하는 역할에 일조해라. 그리고 일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군수물자 생산하는 거점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너희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스탄 국가들은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다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연료라든가 석유 이런 거 공급하는 역할을 해라. 라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다 부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 공산품 또는 사회 저변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국가가 돼버렸으니까.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중앙에서 각각의 지사처럼 여기에 어떤 일자리를 부여해서 활동하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가 됐으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용했던 구소련의 그 기업이 이제 너희들 우린 모르겠어 하고 다 해고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구소비에트 연방 가스 공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 계신 분들 그 지사에서 일했던 분들은 이제 저희 모르겠고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이라는 새로 생긴 국가하고 얘기하세요. 저희는 이제 월급 지급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직원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실업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사회 문제는 국가인데 화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구소련의 화폐를 쓰다가 그렇죠. 갑자기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을 했으니까 물론 구소련 시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는 남았지만 국가가 그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이 없는데 그러면 이 화폐를 더 발행하거나 다시 수거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더 그러니 물가는 폭등하고 초창기에 정말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경험했던 것도 이 5개 국가가 다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고물가, 고실업, 자국화폐 부재 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공통분모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 이들 국가와 비슷한 국민 소득을 보이는 우리 뭐 중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개발도상국 내지 중진국들 중에는 이 5개 국가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다른 중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 내전, 쿠데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로 갔다가 막 거의 2자리에 가까운 숫자까지 올라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부침이 심한데. 예. 이들 국가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한 자릿수 정도지만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구소비에트 연방에서 줬던 선물이라고 평가받아도 돼요. 어떤 선물이에요, 그거는?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관료 체계를 이들에게 알려주고 간 거잖아요. 아, 관료 시스템은 남겨놓고 갔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본사 사장님만 없어졌지 이 지사 사장님이 이제 사장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한테 주고 갔던 그 행동 지침으로 우리끼리 계속 이걸 꾸려 나가 봅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의 틀과 체계를 발빠르게 갖추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감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국가들이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차이점이 굉장히 있을 법도 한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맞는지 살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위성 국가로서 각 국가들이 하나씩 역할을 담당했다면 네. 한꺼번에 독립을 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라는 자원을 공급해, 어떤 나라는 뭐 무역을 담당해, 뭐 이런 국가들마다의 역할이 다 다르게 있었다면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가져가야 될 산업이나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섯 나라들이 어때요? 실제 그런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구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이들 5개 국가에 부여했던 것은 일단 철저히 다행히도 큰 틀에서는 공통 카테고리로 묶이는 게 자원 공급처예요. 네. 5나라 공통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원은 달라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하는 이 두 나라는 금하고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주로 수급처로 역할이 부여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린 그 대가로 그걸 가공한 다음에 식량하고 2차 산업과 관련된 물건을 전달하겠다. 이런 공통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그 자원에 대한 역할은 달랐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들 국가들이 이제 각각의 독립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나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은 뒤에는 각각 본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달리 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우리는 IT 육성해보자. 건설 육성해보자, 섬유 육성해보자, 물류 육성해보자를 가장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정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특구도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부품 산업 해보자, 그다음에 전자 산업 해보자, 의약품 해보자. 좀 다르죠. 이거 하겠다고 나보이 경제특구라는 걸 또 지정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관광업에 관심이 또 많아요.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카스피해를 접하면서 유럽에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서 본인들이 그 뒤로 방점 찍은 산업들은 다르고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간에는 또 서로 협의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들끼리도 또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역할 분담들을 조금 한 것도 일부 반영되다 보니 이렇게 선도 육성 산업이 달라졌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분모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이 5개 국가가 독립 이후에 바로 공용어는 러시아어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당연히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릅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들이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들을 아주 크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어는 물론 많이들 할 줄은 알지만 공용어는 자국 언어들을 대부분 쓰고 있다. 5나라 다요? 네. 그럼 그것도 공통점이네요. 그다음에 이슬람 문명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 문명권이고 대부분이 수니파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저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와 같이 여기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수니파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수니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과는 전혀 모습이 다르다. 그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종교는 인정을 일부 해줬지만 그것도 일부만 해줬죠. 공산국가는 원래 종교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슬람은 그 종교색이 강한 종교 특성이 있다 보니 그래 니들 일부는 인정하는데
어느 선은 넘으면 안 돼라고 일부는 인정을 안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라는 건 용인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국가들 모두 중동 지역 보면 왕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각각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를 맞아요. 계속했지만 네.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국정을 운영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가 국정을 운영하진 않지만 그 종교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왕세자가 쟤는 이단이다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들 지역은 그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구소련의 영향으로. 네. 그러다 보니 종교가 종교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이슬람 문명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밖에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네. 지금은 많이 희석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러시아에 뚝 떨어져 나왔지만 러시아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주 근로자라고 하나? 노동자들, 예. 계절 이주 근로자들.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 가서 일하고 품삯 받아오는 게 예. 이들 5개 국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었어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5개 국가 중에 제 기억으로 1개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제 1등 교역국이 어디냐면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주해서 노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중국은 이들 땅 위에 1대1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1대1로는 많이 예. 됐죠. 철도 구축해주고 파이프라인 구축해주고 이런 것들로 뭔가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직접 가서 사업을 추진했고 네. 그런 중국 기업 밑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중국 기업 밑은 아니지만 네. 협력회사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비중이 많았고요. 그런 게 다 구축된 다음에는 중국이 이들 5개 지역에서 철저히 자원 수급하고 물류 관련한 거 지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국 관련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거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커진 이런 특이점들이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얘기했던 일부에서 얘기했던 경제성장 부문 예.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자국의 민족의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 네. 그다음에 중동과는 다르지만 이슬람 문화다. 네. 사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 쪽에서 이제는 중국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노동의 모습 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일부에서 궁금했던 것은 이거예요. 네. 예전에는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로서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들끼리의 어떤 공통점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관계가 있을까? 그들끼리 만들어낸 관계 같은 게 혹시 있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안 좋아지는 부분은 뭐냐면 예. 물입니다. 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물이 좀 부족한 국가들이군요. 그렇죠. 예. 이게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이자 그리고 이쪽 지역의 그 세계 지도나 우리 가끔 사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형들은 이 노란 색깔, 그렇죠. 모래 색깔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가 태반이 다 모래색이에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그리고 원래 이 동네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해가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메말라가서 물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메말라 가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상기후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 국가들 중에 일부가 에게해의 수원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있을 거고 에게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류에 위치한 국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상수원에 해당되는 국가가 물줄기를 틀어버린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기 수도 쪽에 물이 또 많이 부족하니까 네. 그 에게 상수원에 해당되는 물줄기를 틀어서 운하도 넣고 물이 수도로 흘러가게 만들다 보니까 에게에 정작 물이 안 가는 거죠. 그럼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지금 물이 부족하고 에게해에서 어업활동이나 이 농업활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과 관련된 분쟁이 이들 동네에서 굉장히 첨예한 갈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그다음에 번째. 이제 물과 관련된 게 자연스럽게 이제 먹거리죠. 그렇죠. 이 물줄기를 틀어버리니까 당연히 농사짓는 땅도 지역적인데 그 일부 땅에서도 아예 농사가 안 되니 먹거리 수급에 대한 갈등이 또 그들 사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 첨예한 갈등의 고울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들 국가들이 공통으로 한 목소리를 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걸 스스로들 알아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원 강국들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옆에 있는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자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이나 이란, 인도 이런 데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석유 같은 것은 그냥 배에다가 실어서 원유를 수출을 하면 되는데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과 유지 관리에 협력이 필요하다 보니 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경유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라들 역시도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본인들도 일정 부분 소득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땅을 임대해 주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갈등과 협력이 공존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또 이제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싶어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들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교섭력이 또 높아지잖아요. 특히 교섭력이 또 높아져야 될 이유가 1대1로 사업이 당초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 경제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경제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 괜히 중국 애들에게 문호만 열어주고 철도길만 열어주고 천연가스만 편하게 쓰게 한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한 국가만 하면 중국이랑 큰 나라하고 교섭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네. 이들 국가들이 1대1로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약간 이제 관료들이 또 부정부패를 또 해서 실제 자국 국민들에게 떨어질 낙수 효과가 일부 없어졌다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뭐, 부정부패까지. 일부 같은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연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데 이들 국가들의 그럼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물 부족과 식량 부족 이 부분인가요? 물 부족, 식량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당장 본인들이 가장 큰 고민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네. 어디에다가 선을 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균형감을 발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요. 미중 갈등이나 예. 미러 갈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시는 서두에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국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들하고 우리로 따지면 지하철 노선 놓고 교류협력 합시다라고 찾아오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 국가들이 다 한 편이 아니잖아요.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받았던 원유, 천연가스 글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예.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그리스로 바로 이어지는 노선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냥 자원 많은 이곳에서 새로 파이프 뚫어서 우리에게 천연가스 공급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하는 순간 예전부터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니네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오히려 그 러시아에게 계속 유럽에게 큰 소리 내려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 천연가스에 의존해야 되는데 너희 거에 의존해버리면 난 이제 유럽에 큰 소리를 못 내는데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갈등의 고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래 러시아 천연가스를 일부러 쓰기 싫어서 왜냐하면 러시아의 의존도가 또 높아지면 안 되니까 중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본인들을 위협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산업 구축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천연 자원을 아주 손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랬더니만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이 슬슬 반중 감정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중국이 아무리 와도 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중 또 감정은 높아지는데 또 그렇게 반중 감정만 무조건 높을 수 없는 이유가 중국에게 많은 걸 의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하여튼 그러면 중국에게 가야 될지 또 그러지도 못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저 밑에 인도도 또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고민은 예. 누구랑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고 누구랑 얼마만큼 멀리 지내는 척을 해야 될지 그 고민들이 많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고민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원이 넘쳐나는데 이걸 누구한테 공급해 줄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 그런 소리도 하죠. 땅 밑에 네네. 아주 부유한 물건이 있는데 네.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힘이나 또는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하면 그러면 그 민족이 제일 수탈을 많이 당한다. 중동을 우리 이미 봤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끼리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는 절대 중동처럼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고요. 학견이 부족한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하나만 더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 간에 지금 생각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강대국하고 손을 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중앙아시아 방문 쭉 하고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중국 기업들이 여기 와서 뭔가 시설 투자하고 자원 캐고 자원 캐서 번 돈으로 일부 수익 쉐어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게 뭔가 섭섭한 게 있어도 그걸 얘기를 하려니까 뒤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말하기가 좀 주저되는 면이 있는 거죠. 예. 러시아하고 러시아도 요즘 또 여기다 파이프 깔고 같이 개발하려고 해요. 근데 러시아하고도 하려니까 좀 주저되는 면이 있고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하고 하려고도 해도 좀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편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조금 교섭력을 발휘할 만한 패권 국가 아닌 국가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 다음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어디로 분류된다? 2위가 한국이에요. 이 많은 기술력 다 할 수 있는 국가이고 또 한국도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자원 수입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석유류 수입국 세계 4위예요. 그러니 우리 물건 많이 사줄 중요한 바이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구축하려는 이 석유 정제 사업이나 LNG 사업들, 그다음에 IT, 건설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큰 도움 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곳곳에는 우리 예전에 까레이스키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족 많이 후예들. 네. 그분들이 또 굉장히 사회 지도층 인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후예들도 한국에 많이 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맥락들 속에서 오히려 인접 국가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한국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국가들이네요. 네. 혹시 한국에 대해서 그 국가들이 호의적인 시각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까레스키 분들도 그렇고. 네,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고요. 네. 뭐 설문조사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높게 본 데는 2위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그렇군요. 하고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진짜 이게 뭐 우리 우랄 알타이어 민족이라고 해서 다 우리 중앙아시아가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동진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그렇죠. 누구는 서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가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봤을 땐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뭔가 많아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질이라고 하죠. 네. 약간 우리 한국도 뭐랄까 신바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한번 흥이 나면 이제 제대로 열심히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철저히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현지 사람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죠. 이왕이면 현지 노래 한번 틀어봐 주세요. 라디오로. 아니면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그걸 틀어봐 달라고. 네. 그러면 현지 노래를 틀어주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전통 트로트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아주 독특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세요. 이게 소울 아, 뮤직 그러니까 뭐 이런 진짜 느낌으로. 농담이 아니라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뒤에 타고 계셨던 분들, 그렇군요. 뭐 제가 모시고 갔던 뭐 어느 부처의 높은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거 우리나라 음악 정서랑 비슷한데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질적인 면에서도 아마 선호도가 같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음악까지도 비슷한 네. 어떤 영혼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 네. 민족들도 굴곡진 역사를 산 게 우리랑 또 똑같아요. 우리 아까 까레스키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반도에 살던 분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간토라고 하는 만주 땅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경선이 그어지고 하니까 네. 그쪽 바로 우리 위쪽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 그분들이 거기 계속 살고 있다가는 나중에 여기도 우리 국경이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봐 소련 시절에 그들 사람들을 저기 먼 데인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거고 또 저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도 그런 일을 거꾸로 당했어요. 원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나누지도 않았고 그냥 뭐 우린 다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몽골하고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과 중국 이쪽 지역이 영토가 먼저 나눠졌을 때 투르크인들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민족들이 국경이 잘리니까 일부는 몽골인이 되고 일부는 다른 국가가 됐잖아요. 예.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저 멀리 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랑 그런 비슷한 역사들이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전기료 무료, 가스료 무료, 수돗물 무료, 교육과 의료도 무상.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투르크메니스탄이네요. 예. 어쩌면 좀 생소하기도 그렇죠. 한 그런 나라입니다. 예. 스탄 국가들 하면 뭐 넓은 땅을 가진 그게 스탄이 그런 뜻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히나 예.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보다 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는 나라라서 예. 한마디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떤 나라일까? 이거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처음 만났을 때 흰색 이게 제일 큰 답이었습니다. 흰색. 예. 제가 한마디 했더니 한 단어로 정리를 예, 해주시네요. 정말 그게 충격이었어요. 네. 흰색 어떤 의미예요? 흰색. 일단 이 투르크메니스탄처럼 교통의 요충 그 기능이 아직 부재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 인접한 공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도에 딱 가보면 정말 놀랍게도 수도가 전부 한 가지 색으로 돼 있어요. 흰색. 모든 건물들. 모든 건물을 흰색으로 다 통일시켜 놨고요. 내부도 그래요? 네, 내부도 거의 흰색의 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깥을만 페인트로 칠한 게 아니라 진짜 천연 대리석으로 흰색을 다 건물을 뒤엎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바깥만 칠한 게 아니니까 내부에서도 흰색 톤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우리나라 이제 요즘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 대리석 재질의 그런 판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대리석으로 이렇게 벽면을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몇 해 전부터는 그냥 수도에 있는 자동차들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이제 흰색으로 해서 이제 수도에는 흰색 자동차 아니고 못 돌아다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흰색을 좋아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로 정의해달라고 하신 것과 딱 맥을 같이 하는데 네. 대통령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아하. 그럼 이제 감 오시죠. 엄청나게 힘센 사람 누군가가 있구나. 엄청나게 힘센 사람. 네. 그러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1991년 그 소비에트 연방이 패망하고 난 뒤에 네. 위성 국가 중에 하나였던 투르크메니스탄도 당연히 분리 독립을 했을 텐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졌을 때 근 뭐 30년 넘게가 지났는데 네.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대통령도 여러 명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여기 대통령은 다 종신 집권이에요. 네. 그럼 법에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을 바꾼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위성 국가의 서기장이었던 네. 이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대 대통령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를 하는 바람에 네. 지금 2대 대통령이 왔는데 네. 이분도 거의 뭐 종신 집권이 뭐 당연시 보인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좀 웃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엔 웃긴 거죠. 그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뭐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대통령은 그 나라에 유일하게 정당이 하나 있는데 그 정당의 대통령이자 유일한 정당의 당수이고 일단 정당이 하나고 네. 거기에 당수고. 예.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나라에선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예. 할크 마슬라 흐티라는 그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민평의회 정도 되는데 이 인민평의회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인민평의회에서 99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통령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통령이 제안을 했더니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시죠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뭐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네. 국민들의 반발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가 저도 우리 오승훈 변호사님께 한번 오늘은 여쭤보고 싶으면 다양한 의견이 있고 네. 민주주의를 해야 될 이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린 당연시 여기는 건데. 당연히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그걸 왜 굳이 민주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걸 원하기 마련이고 네. 그러면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들 합의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해 나가야 다수가 원하는 적어도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 이런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은 저도 그쪽 분야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도 오승훈 아나운서 의견과 완전히 똑같아요. 저도 이게 법을 뭐 공부해서가 아니고 그냥 네. 보편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린 혹시 것 뭐 같아요. 헌법에 뭐라고 뭐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말씀 주실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건 네. 없어요, 네. 사실은. 자, 그러면 저도 사실 똑같은 의견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국가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야 될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 주신 거를 좀 쉽게 풀면 세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왜 당신들이 알아서 정해서 난 무조건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거 민주적으로 정하자. 그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가 바로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또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내 의견도 반영해다오. 이런 게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결정. 네.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다소 덜한 것 같아요. 그 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 좀 드릴게요. 세금을 얼마 낼지 그리고 나한테 얼만큼의 이익이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없어요. 이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부 공짜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투르크메니스탄은 예전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일부 준용되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국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성이 일단 높았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때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이쪽 지역은 57세 이상의 여성하고
하고 62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네. 그냥 무조건 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노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쪽이 예.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이 자신의 권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잡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점점 공짜가 늘어나는데요. 2012년부터는 전기료 무료, 가스료 무료, 수돗물 무료. 그다음에 차 가지고 다니시네요. 아, 기름값 쿠폰 드리겠습니다인데 한 달에 우리 대부분 뭐 기름 넣는 양보다 아주 넉넉하게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기름도 무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육과 의료도 국가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과 의료도 무상.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식료품도 저가로 국가에서 나눠주고 가고요. 그다음에 집도 사실 무상으로 제공하던 그 방식이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계속 있고. 네. 그러니 이쪽 국민들은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해요. 제가 직접 국민들에게도 물어본 적도 있지만 예. 세금 없는데 대표를 왜 뽑아야 되죠? 저한테 아무것도 국가가 요구하는 게 없는데요? 이건 거예요. 누군가를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 이권을 지켜주고 우리 동네 이권을 좀 더 보호해주고 우리 동네를 더 부가가치를 늘려주고 이걸 결정할 이유가 없는데 저 대통령이 뭐 10년을 더하던 20년을 더하던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라는 인식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죠. 아닙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당제를 내가 추진할 거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더 도입할 거라고 이번 두 번째 대통령이 명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요. 이미 입법부, 사법부까지 전부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까지도 전부 대통령의 권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당이 하나인데 네. 예, 헌법이 정한 권한, 의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네. 이거 뭐 진짜 일당 독재 국가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셈이긴 한데.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런 수도, 가스, 전기, 식량 뭐 이런 것들 다 무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이 나온다고 하면 포퓰리즘이다라고 처음부터 비난을 할 것 같고. 네. 그 근거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쩌면 이게 복지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막대한 복지 자금의 출처는 어딜까? 어디에서 이 돈이 나올까 하는 것도 궁금해요. 네. 출처는 철저히 천연가스입니다. 자원 파는 거예요. 네.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 전 세계에 있는 천연가스 매장량의 10% 이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땅도 워낙 넓다 보니까 예. 이 땅 아래 뭔가가 더 있을 거라고 다들 추정하는데 이미 지금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로 이렇게 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더 시추해보고 개발해보고 있는지 확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여기 더 많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뭐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확인이 일부 된 금, 그다음에 우라늄 이런 희소금속유에 대해서는 우리랑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건데 이쪽 지역에서는 뭐 지금 사실 급한 거는 없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천연가스 그럼 고갈라면은 이제 금 팔아야지. 그렇죠. 우라늄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자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자원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심을 너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요? 권좌 그다음에 권위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심지어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쇼맨십도 좋아요.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네. 니아조프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 이 두 분 모두 다 어떤 걸 간간히 하냐면 예. TV 방송에 나와서 천연가스 파는 그 장관이라든가 그 천연가스 파는 장관 말고 그걸로 번 돈으로 복지하는 장관을 같이 TV 그 토론회 불러요. 대통령이.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막 면박을 줘요. 당신 우리 그 국부인 천연가스를 이 금액밖에 못 받는 거요?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TV 그다음에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일부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자를 수 있는 권한들이 뭐 무한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반대로 또 천연가스 그럼 돈 그거밖에 못 벌어왔는데
그러면 복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아니 국민들에게 더 줘야지 왜 못 하고 있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해고 안 하고 더 잘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오 막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제가 더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국민 여러분 이분에게 한 번 더 우리 기회를 줘볼까요? 하면서 토론을 그렇게 끝내요. 예. 그러니까 오, 계산된 쇼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런 것만 봐도 이 나라의 모든 돈줄과 대통령의 힘의 원천은 천연가스구나. 이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석유로 부강한 국가들, 부유한 국가들, 중동 국가들 이렇게 보면 자원이 굉장히 많더라도 그게 국민들 모두가 부유하게 살고 뭐 이런 거는 굳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 자원이 많더라도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떤 편이에요? 네, 사실 투르크메니스탄도 자원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의 전철을 그러니까 자원 많은 국가들이 의외로 가난한 그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여기는 의외로 그렇지 않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 소비에트 연방의 부속 국가 시절로 오랫동안 보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소련이 여기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캐다가 본인들 쓰고 싶은데 쓰고 위성 국가니까 나름대로 배당과 할당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위정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뒷돈 받아서 뭐 저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다든가 그리고 이익의 몇 퍼센트만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도 되는데 스위스 계좌에 내 계좌에 얼마를 입금해달라 이런 불협화음이 원래 없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스를 캐는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가스가 어디 있는 것도 다 아는데 네. 이걸 전량 예전 구소련이 다 가져갔으니 본인은 이렇게 외국과 이렇게 물밑에서 뭐 부패한 협력을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소련이 패망하고 독립국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소련에서는 이 석유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사라져 버렸고 그럼 이 석유를 이제 내가 마음껏 팔아도 되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리고 석유를 팔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관료 시스템도 소비에트 연방이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아주 독특한 상황이 투르크메니스탄에게는 서구 세력의 그 다국적 자원개발 회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 돼줬던 거예요. 아,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료 시스템은 잘 구축이 돼서 갖춰져 그렇죠. 있는데 네. 갑자기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갖춰진 시스템으로 그걸 활용해서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히 만들어져 있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활용만 되면 됐다. 네. 아, 예. 어차피 또 가져갔던 사람도 가져갈 권한도 없으니 제로섬에서 팔 곳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석유보다도 천연가스라는 점에 특이점이 있는데요. 예. 천연가스는 석유와 달리 뭐 배에 실어서 아무데나 팍팍 파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예. 천연가스를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 지정학적인 어떤 위상 또는 지정학적인 가치가 그 천연가스 시세나 천연가스 판매 루트에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뭐랄까요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크림반도 네. 거기가 그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정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 일단 전부터 얘기를 하면 그 중국도 천연가스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천연가스를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파이프라인 뚫어줄 테니까 싸게 갖다 써. 그런데 중국 입장에선 네. 국경을 광활하게 접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까지 뚫어서 거기서 그걸 갖다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외교적으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협상력 부분에서 교섭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뭔가 의기투합이 안 되고 갈등의 골이 있었을 때 러시아가 유럽에 했던 것처럼 네. 니네 자꾸 이러면 다 밸브 잠근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낭망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은
러시아 말고 천연가스를 수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어요. 그 인접한 스탄 국가들 중에 그렇죠. 투르크메니스탄.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진 않지만 예. 카자흐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접하고 있는 나라까지 다 중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석유의 절대적인 양을 그들 국가까지 통해서 중국까지 끌어다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 그쪽 석유 오랫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그 대가도 적정하게 지급하며 쓸 테니 우리 석유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란을 통해서 인도까지도 또 천연가스 공급하고 있거든요. 인도도 똑같아요. 여기도 또 천연가스 많이 쓰는 제조 강국인데 네. 우리도 좀 갖다 쓰겠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 덕분에 제값받고 편하게 비즈니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내륙 국가잖아요. 네. 예. 엄청난 땅이 넓은 네. 내륙 국가인데 아까 말씀하신 뭐 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희석 금속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그 그렇죠. 내륙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륙 자원을 사실 직접 개발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관료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뭐 뽑아내서 그거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소련의 이제 회사들이 예. 와서 했던 그런 일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예.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혹시 노력을 했을까? 네. 그런 노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노력을 나름대로는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 소련 시절에 개발되어 있던 카스피해 연안 지역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소련이 이쪽에서 가스를 캐낼 생각만 했지 자체적으로 정제하고 시추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거기에 토착화하는 데는 당연히 관심이 적었겠죠. 가져갈 생각만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련이 가고 나서 이거를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캐려고 했더니 그런 역량은 부재하고 그래서 카스피해 연안에 원래 있었던 유전들 천연가스 매장 장소 같은 곳은 어떻게 했느냐 어쩔 수 없이 유럽이라든가 다국적 그 자원개발 회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의존하는 과정에서 일부 본인들이 뭐랄까요 우호적인 환경으로 계약을 못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 지방에도 매장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중국과 인도와 심지어 러시아도 다시 와서 본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더니 혹시 내륙에도 그 개발하실 생각 없으세요 하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륙에 그게 또 있습니까? 예, 많아요 하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가만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관료들이 살펴봤더니 이들이 관료주의는 잘 되어 있으니까요. 관료 체계는 네. 주의라게 하기보다는 체계라고 해야죠. 예. 그래서 이 관료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중국 입장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러시아 말고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안정적인 수급처가 필요했고 예. 인도도 가장 값싼 천연가스를 수급할 수 있는 데가 자기들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교섭력에 우위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비교 열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 우위를 점하면서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러시아마저도 내륙 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에 본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까지 가스 수출하는데 네. 이쪽 지역이 가스 보고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뚫어서 자기들 쓸 것도 일부 쓰지만 유럽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구축했는데 실제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이 교섭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요. 껐떡하면 가스 밸브 잠가버려요. 투르크메니스탄이. 내륙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단가를 요걸로만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밸브 잠글래요. 그냥 잠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교섭력의 우위를 점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가스 수출을 종료했다가 그리고 다시 그쪽에서 왜 이러세요? 뭐 이거라도 더 그러면 가격 더 쳐드릴게요 하면 다시 재개하고 그러다가 또 종료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는 확실히
갑의 위치에서 장사하는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파이프라인을 뚫은 데가 그러면 유럽, 중국, 인도 이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랑 예. 그다음에 중국과 인도, 이란을 거친 인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고요. 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더욱더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유럽에 직접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러시아도 유럽 쪽에 밸브를 잠근다 뭐 이런 위협을 가끔씩 했다고 이제 기사가 네. 나올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잠갔다 전면적으로 한 거는 많이는 못 봤어요. 왜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전면적으로 잠글 필요 없이 조금만 잠궈도 이쪽에는 치명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계속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전부 잠글 필요는 없는 거죠. 약간만 밸브 잠궈도 저렇게 바들바들 힘들어 하는데 자 그래서 유럽에도 이번에는 직접 투르크메니스탄이 파이프를 놓으려고 하는 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잖아요. 네네. 예전에 유럽의 상당 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거나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루트가 장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 지역의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이 높아졌고요. 그럼 다른 우회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유럽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우회로가 어디냐? 카스피해를 접하면서 그 튀르키예를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동쪽으로는 이란,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유럽에게 직접 그 천연가스를 공급할 여지까지 있어서 이 나라는 뭐 앞으로는 뭐 더더욱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럼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어쨌든 나라의 교섭력이라든지 네. 그런 영향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네.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천연가스 사업인가요? 천연가스는 이제 돈을 버는 대표적인 수단이고요. 네. 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걱정한 취약한 부분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먹거리입니다. 여기는 국토의 거의 한 80%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생사막. 그냥 사막 그러면 가끔 자풀도 있고 수목도 관목도 네.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완전 모래만 있는 생사막. 정감 있는데요. 네. 생맥주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로 먹거리 그거 팔아서 먹거리 사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식량 안보를 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연히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예. 이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통해서 척박한 환경을 일부 통제해서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부여해가지고 원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CT 기술은 우리 한국이 또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요. 한국과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아주 상업적인 비즈니스를 한 건 아니고 ODA 사업이라고 하죠. 원조 관련한 사업. ODA? 예. 네. 뭐 무상 원조, 유상 원조 할 거 없이 네. ODA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라는 약간 선의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일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전달을 해본 적이 있고요. 네.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 상업적인 것까지 비즈니스가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현지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곳은 대표적인 회사는 LG전자. 여기도 가전제품도 사고 해야 되니까요. 예. 뭐 그 정도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나요? LG? 공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네. 아마 공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진출해서 아마 판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러면 요즘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산업 분야는 그러면은 역시 자원입니다. 네. 자원. 추가적인 자원이죠. 추가적인. 예, 이제 천연가스 말고 네. 전 세계에서 요즘 정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자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이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희소금속류에 해당되는 것과 새로운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원자력
거기에 주요 원천이 우라늄 등 이런 것들이 여기 매장되어 있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아마 개발과 관련해서 이슈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쪽의 분야에 주로 이슈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개발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좀 쓰겠다. 어. 그리고 일부는 뭐 개발된 걸 이익을 나누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여기에 중국이 너무 절대적으로 지금 자원을 어떻게 보면 수급받으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이쪽에 지금 내륙 지방을 비롯해서 천연가스 개발이라든가 기타 자원에 대한 개발도 네. 중국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지금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역하는 교섭국의 1등이 이미 압도적으로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의 관료 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중 감정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초기 대통령들이 전략적으로 잘 만든 틀 때문에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래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용어는 뭐였겠습니까? 러시아어였겠죠. 예. 그런데 위성국가에서 독립국가로 바꾸면서 투르크메니스탄어로 그 공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 러시아어 쓰면 안 돼. 이게 공용어야. 이렇게 바꿔버렸고. 그래도 투르크메니스탄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네, 지방의 방언처럼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계가 이쪽 지역에 한 7% 가까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투르크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리고 교과서 집필을 개정해서 민족적인 성향의 교과서 내용을 잔뜩 집어넣고 물론 그 과정에 대통령의 우상화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했죠. 예.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민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는데 그러니 러시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중국도 경계해야 되고 서구 열강 국가도 경계해야 된다. 바로 우리 밑에 있는 중동 국가들 봐라. 서구 열강 국가들이 저 자원들 다 수탈해 가지 않느냐. 이 인식이 아주 공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에 묻혀 있는 이 자원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 뭐 시추라고 하나요? 네. 네,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네. 그 산업의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그런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나요? 나름 그런 노력을 엄청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력까지 적극적으로 기울이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부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 자원을 가지고 채굴하고 네. 그거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산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가 발동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도 생기는 거라면 그 국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 나오고 있고요. 본인 대통령도 있는데 그런 걸 강력하게 희망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잘 안 그렇죠. 된다. 그런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미 중국색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네. 내부의 어떤 반발, 반중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렇다면 이쪽 부분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 중국 말고 다른 나라의 힘을 좀 빌려보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등장한 거죠. 네, 우리도 사실 천연가스 많이 수입해다 갖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간 거고. 타이밍 좋게 치고 들어간 느낌.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서 네. 투르크메니스탄도 한국과 다양한 형태의 LNG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추진해 볼 여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대통령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자원 또 생겼어요. 이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제 자기 통치 때문에 관련이 있죠. 예.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가 자기가 봤던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자 샘플이자 타산지석으로 삼을 국가였어요. 자기도 자원이 엄청 많고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스탄 국가니까. 네. 그런데 똑같이 자원도 많고 이슬람 국가인 저 중동 국가를 봤더니 정치 권력이 있고 종교 권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둘 간에 불협화음도 많고 알력도 많아요. 그런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운이 좋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종교색을 소련이 다 없애버렸죠.
원래 공산국가는 다 종교색을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슬람 종교 지도자라는 건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는 없네. 그러니까 바로 밑에는 이란처럼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부재 상황 때 딱 등장해서 다 잡고 이런 일은 없겠구나. 그러면 관료 체계는 탄탄하게 소련이 만들어놨고 나는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만 중동 국가를 벤치마킹하자. 중동 국가를 가만히 봤더니 네. 쿠웨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의회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 중동 국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천연가스나 석유와 같은 자원을 외국에 팔아서 예. 그리고 외국에 팔아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석유 수입의 독점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국가가 그 수익권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극진한 복지, 극진한 보조금을 주면서 네. 국민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거의 대부분 공무원으로 고용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들 대부분 그 공무원 비중이 전 국민의 50%가 넘는 국가가 많아요. 공무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주는 임금 같은 것들도 다 세금이라서 네. 걱정할 게 있지만 그 나라는 뭐 세금을 없죠. 거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원을 맞습니다. 팔아서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저들 왕정 국가들은 세금으로부터 국민과 알력을 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네. 왕정이 계속 유지되는구나. 그럼 나도 왕이 돼야지. 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의 지금 시스템이라는 건 예, 예. 밑에 중동 국가로부터 일부 벤치마킹하고 러시아에서 받아들인 일부 내용이 섞여 있고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아주 좋죠. 그러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비슷한 네. 왕과 마찬가지인 대통령이 있는 이런 국가에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없는 것일까?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 표면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을 반영한 듯한 행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나도 곧 다당제 합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과 달리 이번에 우리가 만나뵀던 두 번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첫 번째 대통령이 너무 서양을 배척하고 우리 민족주의 하다가 고물가 기조로 돌아섰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뭐랄까요, 민심이 좀 흉흉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 저항감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 예. 단계적으로 개방적인 노선을 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앞단에서 했던 걸 보고 정교하고 교묘하게 국민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나는 국가의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찾아내고 있다. 찾아냈다. 이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왕정과가 똑같은 대통령의 권한의 유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공고히 하는 건 무조건 민족주의예요. 교과서 더 강화하고 민족주의적인 의사결정 더 강화하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상한 뭐 우리 민족의 상징을 찾았다, 우리 민족의 고대 설화를 찾았다 이런 거 계속 다큐멘터리로 반영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를 뭐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를 또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개방 노선하는 전략을 잘 짰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권 홍보라든지 뭐 민족주의를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권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해는 됐어요. 네. 그런데 국민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초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쪽 차원에서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나요? 물론 뭐 너무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라는 것이 어쨌든 이들에게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하는 또 의문이 있어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기질이 우리 저번에 이란도 말씀 나눴고 이런 유목민 얘기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의 특성과도 또 관련이 좀 아주 깊은데요. 네. 유목민은 대부분의 것들을 자연 친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만큼 자연에서 얻거든요. 그리고 과잉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때 수급받으면 된다라는 의식이 아주 공고해요. 예, 그건-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투르크가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유목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게 나 좀 더 줘, 내가 부를 더 축적할래라는 의식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지금은 수도 근처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주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유목 생활에 기반한 전통적인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의식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활로들을 또 자꾸 모색을 해주는 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관광이었어요. 앞서 그 수도가 전부 흰색으로 쫙 다 완전히 대리석으로 돼 있다 있잖아요. 네네. 진짜 가면 볼만 하실 거예요. 가기가 불편한 게 있고 가면 우리가 아는 뭐 5성급, 4성급 국제적인 호텔 브랜드를 찾기 어려운 게 있어서 문제지만 일단 가면 볼만은 한데 이렇게 국가 전체를 대통령이 같은 톤으로 이렇게 디자인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관광 산업을 육성하려는 건데 이 관광 산업이 가장 그 아까 민초들이라고 하는 네. 국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소득 증대로 이어지거든요. 관광은 대기업, 하청업체, 중소기업 이런 밸류체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관광객이 와서 그 현지 국민에 있는 국민 가게에서 직접 소비해서 물건 사주고 팁도 직접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더 달래기 제일 좋은 산업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유목민들의 특성 같은 국민적 성향을 정권이 잘 이용하기도 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어쩌면 좀 적은 네. 그런 상황이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스마트팜이나 자원 개발 쪽에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 두 개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의료 바이오 분야에 대한 니즈도 이쪽이 강합니다. 의료 바이오. 예. 예. 점점 소득 수준이 안정화되면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게 건강한 삶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는 뭔가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안락한 시스템을 국가가 다 제공해 주는 못해요. 약도 주고 무상 의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지만 네. 그 수준은 열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런 부분에서 의료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원활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관광하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는 뭐 투르크메니스탄에 관광 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해 드리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쪽에선 우리에게 의료 관광도 오게끔 만들고 그러면 훨씬 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스마트팜,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 바이오, 의료 관광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에도 편파적이지 않겠다. 이거 우리가 자꾸 중국 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다. 그럼 이럴 때 제일 비즈니스 파트너하기 좋은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패권에 전혀 관심 없고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어요. 이게 저는 축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예. 사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제대로 알고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국가입니다. 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우리 민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역사 좋아해서 많은 역사 관련한 전공과 뭐 교수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일단 우즈베키스탄을 알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것도 맞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그냥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역사라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그죠? 질문까지 올라가는 거군요. 예, 좀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는 네. 정사, 그러니까 다른 역사라는 걸 어떻게 판별하세요?
어렵죠. 그러게요. 우리 역사 기록에 의해서 판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라는 것도 정과 뭐 정사라고 하면 그 반대쪽에는 야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걸 나누는 기준이 또 명확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 뭐 왕조실록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 그럼 정사로 다뤄야 되는가? 음. 그렇게 따지면 삼국 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왕실에서 작성한 건 아니니까 예. 그건 또 정사가 아닐까? 기준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진중하게 못 해봤다가 우즈베키스탄을 보고 하게 됐던 이유 일화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요. 예. 우즈베키스탄은 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예전 구소련 시절의 위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시절의 위성 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이 네. 독립 국가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수립하기 시작한 게 역사관을 설립하기 위한 역사 지필, 역사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국가가 주도해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예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을 때는 네. 위성 국가로서 공산주의와 소련과 자신들의 관계를 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관계에서 설정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주도한 게 러시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감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독립국가로 전환되자마자 구소련 시절에 자신들의 위성국가였던 그 시절을 뭐라고 규정하는 걸로 싹 바꿨냐면 예. 식민지 시절이었다.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렇군요. 아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를 돌아본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를 해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가 강점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쨌든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던 그 위성국가 시절에는 예. 그럼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하자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소련과는 조금 다른 민족이야라고 하는 우리끼리 뭉쳐야 돼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거의 전혀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거 많이 다르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크게 아주 뭐 조직적으로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에는 정말 몇백 개에 가까운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부족이요. 그리고 우즈벡이라는 이 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예. 이 민족이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우즈베키스탄 출신 분들에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걸 단일 민족으로 딱 이렇게 뭐랄까요 규정 짓기에는 이것도 사실 스스로들이 만들어간 개념들이 많아요. 이 부족들의 개념들이 더 강한 것이 지방이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저 친구는 몽골계에 가까워, 저 친구는 페르시아계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고려인이야 아니면 중국계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걸 이 우즈베키스탄은 투르크와 몽골과 구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예. 이쪽 지역의 혈통들이 섞인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우즈벡 민족이야라고 자꾸 각인시키고 주입시키고 해서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요. 자꾸 우리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벗어나면서 네. 한민족이고 우리는 강제 점령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새롭게 우리의 역사를 정립을 해야 되고 우리 네. 한글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예. 정립을 해야 된다는 운동이 당연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감 없이 그 소련 시대를 받아들였다면 네. 국민들이 그러면 왜 독립을 한 이후에 독립국가로서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대두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구소련 시절에 서기장을 위성국가의 서기장을 지내고 있었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러시아를 쳐다보면 안 되고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생각을 국민들에게 다 전파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하나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 민족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독립국가였다라는 걸 주입하려면 그 이전의 역사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예.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티무르라는 그 예전 몽골계의 정복 왕이자 또 큰 왕조를 티무르 왕국을 세웠던 사람을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발굴하고 복원해서 이게 우리 우즈벡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조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즈벡 여기저기에 보면 그 티무르의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누군가가 네. 하나의 목소리로 대동단결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역사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런 역사관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이 제기되곤 하나요? 그게 우리나라도 사실 사관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보수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하죠. 그렇죠. 예. 우즈벡도 그런 뭐 얘기는 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공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TV 매체에서는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소련에서 분리하고 나온 뒤에 일반적으로 역사관을 재정립하기 시작한 그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역사관을 재정립할 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재정립한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조선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삼국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때 문화들도 남아 있고 예. 문화재들도 남아 있고. 예. 우즈베키스탄에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그것들을 내세우곤 하나요? 근데 그것들을 내세울 때 이 여기가 유목민의 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여기가 한 민족, 한 부족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유목민들도 왔다가 가고 이쪽 유목민들도 왔다 가고 또 진짜 실크로드 우리가 이란도 뭐 실크로드다 뭐 네. 이런 얘기 여러 개 했지만 네. 메인 스트리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리트. 네. 그러니까 저도 실크로드 찾아보니까 길이 여러 가지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갈래길들을 가지고 거기도 다 실크로드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메인 스트리트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래요? 예, 타슈켄트 이쪽 지역이 진짜 메인 스트리트로 네. 지금도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타슈켄트. 예, 그래서 거긴 수도고요. 이 전체 우즈베키스탄에 3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전체. 네. 그런데 이쪽 지역이 그렇게 실크로드의 본류 메인 스트리트다 보니까 네. 예전에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많아서 도시 전체가 그냥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는 찬란한 문화유적도 자랑을 하는데 네. 그게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이게 우리 조상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게 저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반도에 가보면 예전에 이슬람 문명이 지배당했을 때 모스크 사원들 양식들 몇 개 남았잖아요. 그걸 우리 선조들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쪽 지역도 워낙 그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와서 잠시 점령했거나 여기서 터줏대감 노릇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그것까지도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지 말지 그런 고민들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누군가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가 우리 공용어가 아니라 우즈벡어가 우리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입니다. 라고 하고 이 민족 아래 여러 부족이 있는 거예요.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역사관을 정립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역사라는 걸 해석할 때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현대의 사람들이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가 언제나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사학과 교수님들께 그 비슷한 말씀을 슬쩍 해봤거든요. 네. 해석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했더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다 정답도 없고 그냥 썰이나 푸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딱 봤더니 여기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그 역사를 누가 집필하느냐 그리고 그 집필한 문헌을 누가 많이 남기느냐 봤더니 당연히 역사는 승자가 기술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정권을 잡은 그 맥락 속에서 거기에 부합하거나 도움이 되는 형태로 역사를 집필하죠. 특히나 민주적인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그래도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민주적인 국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러한 형태의 국가관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역사관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역사라는 걸 참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거는 승자가 기술한 역사이고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또 소명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일부는 해석되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진짜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생각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예. 근데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래요? 네. 음. 근데 우주를 계속 관측하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보니까. 이제 어두운 부분들도 촬영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설로. 빅뱅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뱅 이론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더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도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기록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뭐 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어쨌든 예. 좀 많이 벗어나왔지만 예. 아니 그래도 전 진짜 중요한 맥락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어서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누군가가 잡은 역사관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많이 그냥 편하게 수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 아마 완벽한 이중 내륙 국가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유럽의 리텐슈타인이라는 아주 조그만 국가 예. 있어요. 예. 이 두 나라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이중 내륙 국가. 그러니까 이게 뭘 다른 뜻하는 나라 거예요?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양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내륙 국가라고 하면은 네. 한 단계 거쳐야 네.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네. 여기는 다른 나라 거치고 또 거쳐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두 나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와, 네. 그렇군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도 뭔가 공산품도 필요할 거고 해외 수출입도 해야 되고 본인들 자원 강국이니까 또 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도길이나 또는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남의 영공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될 네. 상황인데 무역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철도도 뭐 이용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 영토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그런 길을 내줄 때 그냥 스스럼 없이 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요구하거나 뭐가 국가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그럼 이거 다리 끊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우리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인식들이 더 공고해졌고 그런 근처에 지정학적인 정세가 또 우즈베키스탄 누군가가 웰메이드된 그런 약간의 역사관이 국민들에게도 잘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 것 같더라고요. 독립 이후에 새롭게 정립된 역사관들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독립 이전의 국정교과서와 독립 이후의 국정교과서는 180도 다른 겁니다. 전혀 달리 쓰여져 있다. 같은 지역의 역사인데도 네,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중 내륙국이라서 무역도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신생 독립국가가 우리는 독립국가야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예전부터 그래왔어라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친숙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실제 이쪽 지역의 역사 책들, 그 교과서라고 하진 않지만 그냥 역사와 관련된 집필된 책들을 보면요. 여기도 투르크 계열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뭐냐면 원래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저기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만주 쪽 조금 위에 있는 거기에서 있다가 일로 이사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돌궐족, 만주족 뭐 요런 계통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예. 본인들이 돌궐이라고 이제 우리가 돌궐이라 부르는 게 원래 투르크잖아요. 네. 투르크가 이제 돌궐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일로 넘어온 일부 분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같이 살던 근처에 살던 사람들 이런 인식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고려인 후예들이 제일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가 네. 우즈벡이거든요. 네. 근데 우즈벡이 한 1%는 안 되고 전체 인구 중에서 한 0. 몇 % 되는데 네. 그래도 여기가 전체 국민 수가 3천만 명이 넘으니까 몇십만 명이 여기 살고 계신 거잖아요. 1%라고 하면 30만 명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려인들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 같은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고려인들에 대한 신망이 높아요. 이들 지역에서. 근데 이건 또 참 비운의 역사인 게 먼 지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잔뜩 살고 있는 곳에 소수가 와서 살다 보면 네. 당연히 척지고 살 수 있는 일은 많이 못 하겠죠.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일하고 제가 조금 덜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거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역시 한국인들은 어딜 가도 정말 근면하면 장난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 나라에서도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 중에선 고려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인정받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죠.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이동을 많이 했다고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한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그 인구 외에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농업을 그쪽에 발달시키게끔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우즈벡은 아주 독특하게 유목 생활과 농업 생활을 같이 하는 민족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노하우를 또 고려인들이 많이 전수했다라는 것도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흔히 선남선녀 많다 뭐 이런 예, 예쁘게 표현해서 예. 아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김태희 같은 분들이 뭐 밭 작업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명을 직접 거론하긴 좀 그래가지고 대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왜 그렇게 유독 그런 이야기들이 좀 뭔가 환상 속의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게 어디서 생긴 오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오해는 맞아요. 오해.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던 분들이라서 우리랑 외관이 비슷한 분도 계시고 약간 중동과 어떻게 보면 약간 피가 섞인 듯한 느낌의 분도 계시고 아주 전형적인 중동에 가까운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마어마한 진짜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종적으로도 워낙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듣는 분들은 러시아 쪽 분들하고 우리 동양계 분들이 좀 뭐랄까요? 혼혈이라고 합니까? 네.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10% 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만 좀 뭐 무슨 모델 하시는 분들인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 전 국민이 선남선녀고 이거는 정말 큰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로써 이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그 오해가 이건 제 완전 추측입니다.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만든 건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활성화됐던 한국 관련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국제 결혼 중매였어요. 아 그게 어느 정도 시점부터 시작이 됐죠? 그게 뭐 90년대부터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소득이 거의 20배, 3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 고려인 후예분들도 계시고 하니 우리 농촌 총각들 여기와 국제 결혼시킨다 이런 거 하는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뭔가 조금 뭐랄까요? 좀 환타지를 심어주고 싶으신 마음에 그런 걸 좀 슬로건처럼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노골적인 말, 네. 그 말에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의 오해라고 봅니다. 근원이 네.
아마도 국제 결혼을 이제 성행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시작될 것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주셨는데 네. 시점상으로 좀 그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던 시점이 한 그쯤이 되지 않았나. 네. 네. 특히 90년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한국 열풍이 불었던 아, 해들이에요. 그래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택시를 타거나 우즈베키스탄 꼭 택시를 탈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아무 차나 타면 됩니다. 그리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워낙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 차나 타면 되는데 그걸 차를 타고 가면 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유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별의별 걸 다 아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큰 게 그걸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든 회사. 예. 대우예요. 아, 대우가 진출해서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 거예요? 예,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우즈베키스탄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 게 예전에 대우그룹이었어요. 아, 대우가 그럼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했고. 중앙아시아 최초로 공장을 세운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규모가 크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뭐 한 2, 30만 정도 돼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 그 뒤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자동차 만드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 공업화됐어. 이런 것들을 아주 자부심 어리게 가져가게 됐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한 대우 자동차들이 당연히 인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 국가에 자동차 수출해주는 그런 나라다. 이런 자부심도 갖게 만들어서 대우라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한국 이미지가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 지금은 단종된 옛날 우리 그 대우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티코, 다마스.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런 이름들이에요. 차종들이 되게 많고 주로 경차가 많아요? 경차랑 약간 중소형 차들 이런 차들이 많고요. 지금도 그 차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입해가죠. 그거 계속 고쳐 써야 되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우리가 되게 좋게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맥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든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네.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 중매업도 이쪽에서 뭔가 성황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네. 있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대학 아닌 대학이 있어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 대학이 아닌 대학?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분교라고는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분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인가 여주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있고 예. 그다음에 부천대학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예. 네. 이 대학들은 왜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즈벡 정부에서도 어느 나라 대학이 자국에 들어온다는 건 그 나라에서도 두 손 두 팔 벌리고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조달함에 있어서 예. 대한항공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항공 노선들과의 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그렇죠. 인하대학교의 그 모체가 이제 대한항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진그룹. 그러다 보니까 한진그룹과도 관계가 막역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여러 공산품들을 한국으로부터 수송해 와야 되는데 네. 한진그룹에서 노선을 만들어주고 운영해준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수급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하대 분교를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건립을 해서 한 우즈벡 교류 협력에 좀 더 산실을 만들어 보자. 그렇군요. 이런 차원인데 이게 우리나라 제가 대학법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학은 해외 분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분교는 아니고 네. 거기에서 약간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밖에 이제 운영을 못 하는 게 있고요. 법인 같은 것들도 브랜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그런 거죠, 들어오기도 일종의. 하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천대학교나 다른 대학들도 우즈벡 학생들이
사실 한국에 유학 오고 싶어하는 숫자가 굉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게만 되면 이게 알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보다 연봉을 더 받으니까 아버지 제가 돈 좀 보냈어요 하면서 야 고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들이 뭐 매년 한 20개 대학 이상이 우즈벡에서 학생 유치 뭐 설명회하고 세미나하고 박람회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도 관심도가 높죠. 그럼 우즈벡에서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우라는 그룹 뭐 덕분에 그리고 요즘엔 또 한류가 인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는 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들처럼 자원 강국이겠죠. 네. 네. 석유도 나오고 또 천연가스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짐작컨대 조만간 또 리튬도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2의 석유라고 말씀을 예. 하셨던 리튬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자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그걸 실어 날라서 받은 외화를 가지고 다른 물자를 사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겠어요. 네. 제가 요즘 내륙 국가하고 자원 개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륙 국가에서 자원 많으면 그걸 어떻게 바깥으로 가져오냐.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무슨 분들도 계신데 소용까지.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륙 국가의 자원 개발 사업들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누가 많이 관여하냐면요. 강대국들이에요. 감히 인접 국가들이 우리 물건 나르는데 네가 막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주로 내륙 국가의 자원 개발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은 허들을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협상력도 크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털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터가 닦아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 다국적 광물 개발회사, 캐나다 다국적 광물 개발회사가 개발해서 나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슬쩍 차량 뒤에 한 3칸 빌려가지고 한국 기업도 같이 실어 날른다고 했었을 땐 그거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터 닦아놓고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네. 세관은 어떻게 통과하고 어디로 나르면 어떻게 보낸데 해서 그냥 루틴한 일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 국가이니까 자원 수급의 경로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협상 잘 안 되고 사이 안 좋으면 뭐 당연히 막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우즈벡은 아니고 우즈벡은 주변 국가와 사이가 좋은데 몽골 가지고 비교를 같이 해봐드리면요. 몽골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자원 개발에 선봉에 서서 그 개발했던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캐나다 회사였는데 네. 갑자기 요즘 같은 정세가 신냉전 시대로 뭐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국가 진영과 몽골을 휘감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회사들이 몽골 자원 개발 사업권에서 다 손을 뗐어요. 네. 가지고 나오기 점점 쉽지 않다라는 걸 인식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캐나다가 하고 있었던 자원 개발권을 러시아가 일부 가져가고 중국이 일부 가져가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정세가 바뀌면 당연히 이건 분명한 리스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국의 경제 발전에 여러 지장 요인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본인들이 추구했던 건 영세 중립국 아닌 중립국. 우리는 어떤 진영에도 편파적이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강대국가도 별도로 너무 돈독한 친분을 구축하지 않겠다라는 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즈벡이 가장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할 거니까 그냥 우리하고는 비즈니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건데 예.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 가고 있었어요. 중국색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중국과 가깝기도 하고 중국이 그렇죠. 어쨌든 1대1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했을 테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쪽 지역의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가 중국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이거 우리가 자꾸 중국 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중국 쪽으로 쏠려가는데 그렇다고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진영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이게 또 그럼 그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도 또 걱정되니 그럼 이럴 때 제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하기 좋은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패권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저희도 비즈니스하는 나라입니다라는 국가들이 제일 손 벌리기가 좋겠죠. 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해본 적도 있고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는 정말 많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갔고요. 한국 기업들이 거기 진출 진짜 많이 했고요. 현대건설부터 건설회사들, 그다음에 석유 관련한 회사들, 뭐 GS 현대 뭐 안 간 회사가 없다 할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 또 원래 고려인들 많이 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뭔가 이제 중국하고 하지 말고 일부라도 한국하고 해보자. 우리 좀 무게 추를 좀 균형감을 가져보자. 이런 인식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경제 교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우즈베키스탄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이렇게 경제 교류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기 전에도 네.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 대외 교역을 하는 국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번째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나라랑 우리가 교류를 하려면 아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이중 내륙국이에요. 네. 이중 내륙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다거나 예. 아니면 우리 물건들을 그쪽에 수출을 한다거나 할 때 다른 나라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우즈베키스탄이랑만 교류를 잘 한다고 그런 기조를 가져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만 방문한 게 아니라 3개 나라를 간 이유가 네. 어느 한 나라만 교류 협력을 공고히 한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서 뭘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 인근 국가까지도 전부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놔야 우즈벡에서 캔 거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거쳐서 이쪽으로 빼던 다른 쪽으로 빼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 지역을 다 같이 두루두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예.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는 그 가스관 건립 사업을 지금 투자를 우리가 해서 지분을 우리가 넣었거든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 일부를 단순히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스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도 당연히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이 그 자원 개발을 할 때 이 중앙아시아 지역들 중에서 또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 중에서 지금 중국을 약간 곁눈질로 쳐다보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아요. 곁눈질로 쳐다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본인들이 자원은 있는데 그걸 정제해서 생활에 사용하거나 일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할 능력은 없는 국가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사업 제안을 했냐면 네. 너희는 그런 시설물을 구축하고 정제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그걸 해줄게. 그리고 해주고 우린 그 대가로 거기에 있는 석유를 일부 캐서 정제해서 우리가 가져갈게. 그리고 정제한 거를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니 너희 자원 개발권을 우리에게 줘. 그러면 정제시설 우리가 알아서 우리 돈으로 다 구축하고 우리는 그 시설 투자한 걸 우리가 석유 캐서 정제해서 일부 우리 가져가고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접 국가들의 국민들의 의혹입니다. 확인된 건 없어요. 네. 쟤네들이 정말 이번 달에 100리터 캤습니다 했는데 정말 100리터를 캔 게 맞는지 150리터 캐놓고 가져가 놓고 100리터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꾸 정제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한 그걸 결국 이게 얼마너치 드린 겁니다 계산하는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식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아,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요즘은 인건비가 올라가네요 하면서 자꾸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조금 주고 대가 많이 치른 것처럼 카운트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뭔가 불편부당해 보인다라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석유를 정제해서 네. 생산해서 배송하는 설비 투자 이거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또 다른 파트너는 또 한국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는 뭐 석유 정제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거는 거의 세계 맞습니다. 최고 수준이니까. 예. 어쨌든 중국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랑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특정 광역시에는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도 있을 정도예요. 예. 뭐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다시 할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뭐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뭐 살기 뭐 녹록한가요? 여기도 좀 나름대로 팍팍한 삶이 있잖아요. 경쟁이 좀 치열한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십시일반 같이 살아보자 네. 해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너무 지역 소멸이 심해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그냥 여기 빈집들도 많고요. 여기 농사지을 땅도 많으니 여기 다 몰려서 사십시오. 일로 오십시오라고 적극 유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학교도 이제 학생들 모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많이 들어와서 특정 지역을 거점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쪽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또 우리 한국인 분들은 그게 좀 이렇게 달갑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요즘 또 새로운 사회 이슈 아닌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향후에 우리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될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는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불법적으로 육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어요. 관리할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우리나라 내부 사정에만 편향되게 출입국 관리 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더 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괜한 또 오해를 살까 봐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같이 한번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경제적으로 교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데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고요. 다음 주는 또 어디를 가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